3월 12일 0시 현재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869명이고 이 중에 333명이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사망자는 0시 기준으로는 66명인데 한 명이 추가로 사망하셔서 현재 6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80.1%의 발생이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9.9%에 대해서는 산발적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지역별로는 대구가 전국 발생의 75%, 경북이 전국 발생의 15%, 따라서 전국 발생의 90%를 대구와 경북이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대구 지역 내에서도 신천지 관련자 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와 관련해서는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9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고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99명의 확진 환자 중에 직원이 80명 그리고 접촉자는 19명이며 이 부분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11층 콜센터 직원 208명 중에서 80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이 되었고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 다른 층에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553명 대상으로 우선은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추가 전파 규모를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금 확인한 바로는 7층에서 9층 사이의 종사자 중에 9층에서 환자가 한 명 더 확인된 상황입니다. 오늘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이예수 사무총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특징이 지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발언한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 선언을 한 것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미 WHO 사무총장도 언급을 한 대로 대유행 상황과 관련해서 WHO가 밝히고 있는 평가의 변화나 대책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적으로도 그동안 시행해온 국내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추가 유입 억제 조치를 병행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응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계속해서 국내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상황이 생기면 그에 맞추어서 대응 전략을 추가로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밀집된 생활환경 시설에 해당하는 스포츠 시설이나 콜센터 등 닫힌 공간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집단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발표했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더 세부적으로 강화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감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소관된 사업장, 시설별 특성에 따라서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감염관리 현장 점검 등도 실시를 함으로써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할 것을 협조 당부하였습니다.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은 보도 참고자료에 있는 대로 사업장 내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 홍보를 실시하며 특별히 손세정제나 물건에 대한 손세정제 같이 개인위생과 관련된 비품을 충분히 비치를 하고 또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그리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는 등 환경위생관리 철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고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며 이용자 및 방문객은 체온을 확인합니다. 또 사업장 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적극 실현을
하도록 지침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전 브리핑 때 언급이 된 대로 국외로부터의 추가 유입 억제를 위해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방문 체류 후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3월 15일 0시를 기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또한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수신자 자격 조회를 통해서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시에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계속해서 개인위생 수칙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말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일단 2m 이내에 가까운 거리가 그 범위가 되기 때문에 마주보고 대회할 때부터 2m 정도의 거리를 띄고, 또한 기침 등을 할 경우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또 행사 등에 대한 참여나 방문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각급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해 주시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는 것,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되도록 얼굴, 특별히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 또 생활 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표면을 수시로 깨끗이 닦아 주실 것 등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하시면서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3, 4일간 경과를 관찰한 다음에 그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콜센터나 관할보건소 문의 후에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되, 이럴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되도록 자기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서 2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없으셨던 분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뒤에 마스크 파란색 기자님, JTBC 기자님. 네, JTBC 이상화 기자입니다. 일단 다른 층 콜센터로 감염 경로가 혹시 좀 그러니까 콜센터 있는 층 말고 다른 층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감염 경로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10시에는 10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숫자가 좀 차이 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많은 접촉자들이 있는데 가족 감염이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직은 그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저희가 말씀드린 숫자는 가변적이고 동시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숫자가 변화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콜센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층 이외에 9층에서도 새롭게 확인이 됐으나, 다만 7, 8, 9와 11층은 동일한 이제 근무 처가 되겠고, 또 최근 그 인천광역시에서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10층에 별도의 그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분 중에도 확진 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병일을 토대로 해서 아직은 그 콜센터와 그 10층에 자리하고 있는 근무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파 경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좀 더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층에서 발생한 환자의 경우 발병일 자체가 조금은 콜센터에 있는 분들과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선호 문제라든지 또 전파의 어떤 설명 같은 것을 좀 더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역학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은 공식화된 숫자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숫자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족 감염과 관련해서는 가족이야말로 밀접 접촉자 또 전파가 되기 가장 고위험 집단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오전 11시에 지금 한중일 3개국의 질병관리기구들이 텔레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해외 뭐 국제기구라든지 각국이 여러 가지 그 유행에 대한 경험 또 진단 제재에 대한 부분 심지어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한 공동 분석 이런 제안들이 공식 비공식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특별히 한중일 3국 간에는 그 유행과 관련해서 유행의 규모나 경로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 비슷한 경로나 과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침 같은 경우 중국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한 2차 전파나 이런 것들이 가족이 거의 65 내지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가족이 밀접 접촉자 중에 전파되기 가장 쉬운 집단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19의 경우는 대개 2m 거리 최대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유럽의 질병관리기구 같은 경우는 15분 이상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러한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가족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콜센터 직원 중에도 거주자, 동거주자, 가족 중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일단은 자가격리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밀접 접촉도의 여러 가지 요인들 예를 들자면 뭐 각자 방을 쓴다든지 또 거주하는 공간의 크기라든지 또 생활 시간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가족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접촉자이긴 하지만 발생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일단은 판단이 되지만 현재보다는 시간이 좀 흐르면서 더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중일 컨퍼런스를 통해서 텔레컨퍼런스를 통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가족에 대한 관리가 밀접 접촉자 중에는 중국의 입장에선 가장 중요했다는 그런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예, 다음 한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영탁 기자님, 서울경제 기자님.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그 특별 검역 절차 지정한 그 영국이랑 프랑스랑 독일이랑 네덜란드랑 스페인에서 각각 하루에 몇 명 정도 지금 입국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바이, 모스크바 경유하는 항공편도 마찬가지로 몇 명 입국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나 노르웨이 같이 그 영국 같은 그 이미 지정한 곳보다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은 왜 관리 지역에서 빠졌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과 관련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3월 11일 현재 입국자가 3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이 300명 정도였고 3월 초에는 뭐 700명 이상의 입국자를 보였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급격히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독일의 경우에도 최근까지 하루에 약 300 내지 400명 이상의 입국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지금 3월 11일 현재는 134명인데 범위로 보게 되면 약 100명에서 200명대 사이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거의 300명 내외 정도의 입국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확진 환자 발생국의 그 경향, 추세 그리고 발생 규모 거기에 더해서 국내에 입국하는 규모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직항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스위스로부터의 바로 직접적인 입국자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으로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단 발생 상황 등과 말씀드린 입국자의 수 또 최근의 추세 이런 걸 고려해서 일단은 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네덜란드를 이탈리아에 추가해서 특별 입국 관리를 위한 대상국으로 결정을 하고 15일 0시부터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아까 그 중동 네, 그럼 세종으로 질의 넘기겠습니다. SBS 기자님, 이투데이 기자님. 네, SBS 화강윤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공무원 면 마스크 권장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원구에서는 이제 3월 8일 확진된
이렇게 노원구 보건소에서는 이 콜센터 구로 콜센터에서 나온 확진자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바로 전파를 했는데 이제 대구 사례는 왜 그것과 달랐는지 혹시 이제 그 노원구 콜센터 확진의 보건소 노원구 보건소의 경우에는 혹시 이 그 보건소 직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전파를 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방역 당국의 지침이 사전에 있었던 건지 앞으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지침이 있을 예정인지 그것까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그 제가 질문을 받아들이기는 중앙부 쪽 공무원 중에 환자가 좀 많은 것 아니냐라는 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해석이 되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총 19명이 발생한 것이고 그 중에는 일단 감염원이 불명인 것, 즉 전파 연결고리가 불확실한 사례가 현재까지 역학조사 중입니다만 총 9건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그 특정한 어떤 그 줌바 댄스 관련된 건, 또 신천지 관련된 건 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 뭐 직업 여부라든지 또 근무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 감염 연결고리와 관련된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전국적으로 볼 때 비록 그 대구와 특별관리지역인 청도, 경산 등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역 사회에서는 WHO가 지금 분류하고 있는 대로 국내적으로 지역적 전파가 발생을 산발적이나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발생 장소 자체가 얼마든지 어떤 기관이든 또 어떤 시설이든 예외 없이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를 들어서 대구의 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신천지와 관련된 이제 행정 조사를 통해서 그 이제 뒤늦게 저희가 이제 확인된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구 지역의 경우는 환자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역으로 이제 그 콜센터에 근무했던 상황을 파악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요 부분은 이 중에 완치가 됐다라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치료를 환자라 하더라도 중등도에 따라서 위중하거나 중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격리 전담병원 또는 국가입원 격리 병상 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근거로 경증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치료 없이도 완치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것이 그 오전에 한중일 텔레컨퍼런스에서도 중국 측에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강조한 것이 전체 한 80%는 결국은 경증으로서 그냥 대증적인 치료 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완치가 되더라. 다만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급격하게 일주일 정도 시간 후에 중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에 주로 많은 것이 5가지 만성질환인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심장과 폐에 동시에 질환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 암이라든지 또 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경우 또 호흡기와 관련해서 만성호흡기 질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급격한 악화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경산에서의 완치 사례와 같이 이런 것은 경증에서 다른 고연령이 아니면서 동시에 기저질환이 없을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 없이도 의학적인 큰 도움 없이도 완치되는 것 자체가 이미 알려져 왔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지금 생기고 있는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중에 완치 사례가 이전에 확인된 게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뭐 저 추가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텔레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저 사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 자체가 연령이 아주 많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위중하게 또 발전을 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의 대응으로 또 심지어는 별다른 의학적인 도움 없이도 회복될 수 있다. 따라서 사례 하나하나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환자라 하더라도 경증 이하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자가격리라든지 생활치료센터 그 이외에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계시다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투데이 기자님 질문은 두 가지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어린이집 휴원이나 학교 개학 연기에 사업장 휴업이나 근로자 휴가, 행사 중단 같은 것들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 차원에서 언제까지 확산세를 진정시킨다라는 목표치나 목표 시점이나 마지노선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67번째 사망자 정보하고 중증 이상 환자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의 일종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학이 지금 연기가 돼 있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고 오전 11시에 한중일 텔레컨퍼런스 상에서도 중국의 상황이 우한의 경우는 중국의 질병관리기구의 수장의 얘기로는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완전히 집에 격리되어 있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언제쯤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쪽에서도 어떤 기준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또 심지어 이제 유럽이나 새롭게 유행이 늘어나는 곳은 또 유행이 커지고 있는 곳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곳도 있고 이 부분은 일단 대구 경북의 일부 지역의 특별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 WHO가 분류하는 국소적인 전파, 즉 로컬 트랜스미션으로 전환되도록 WHO는 우리나라 전체를 로컬 트랜스미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소적인 전파 자체가 언제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유행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완벽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18세 이하에서는 발생도 좀 규모가 작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중증률 또는 치명률 이런 것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일찌감치 중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해서인지 아니면 코로나19 자체의 특성인지는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곧 한번 논의를 해볼 것이고 저희 방대본은 물론이고 중수본, 중대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현황과 그리고 중증 환자 등에 대해서는 우리 곽진 역학조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망자 67번째 사망자분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80대 남성 환자분이시고 최근에 병원 집단발병 건으로 확인되고 있는 분당 재생병원의 입원 환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제 밤 22시경에 사망하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입원 환자분들 중에 중증도에 따른 분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93명이 중증 단계 이상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고 중증으로 분류되시는 분이 34분, 그리고 위중 단계로 분류된 분이 59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CBS 기자님, 뉴스원 기자님, 네, 짧게 한 가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CBS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특별 입국 절차 확대해서 사실상 전체 유럽발 입국자 관리 아래 두게 됐는데요. 근데 유럽 외에도 지금 모니터링 중이실 거여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듣고 싶은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나 사망자 수가 인구 대비로는 적지만 빠르게 늘고 있고, 또 중동도 이란 외에 카타르라든가 또 사태 초기에 주시했던 동남아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혹은 지금 특별 입국 절차 확대한 대상 다음으로 위험하다 쉽게 꼽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태 초기에 중국 같은 위험 지역에 갈 때 그 공식 외교 경보 단계와 별개로 보건당국에서 이제 출국하시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주의를 줬던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도 업데이트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19명이 중앙부처 공무원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종에서 15명 있고, 또 이제 천안이나 대구로 묶여있는 2명 합쳐서 17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명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 부처인지, 뭐 서울 청사에서도 환자가 발생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첫 번째 그 특별 입국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유럽에서 그 발생 추세나 규모가 늘어나면서 또 국내에 이제 입국하는 여러 가지 규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해서 5개국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중대본 내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건데, 향후 코로나19에 WHO도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만 이제 늘어나게 되고, 또 그것이 특정한 국가 중에도 국내에 유입되거나 입국하는 규모가 크게 되면 그 언제든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그 뭐 입국 차단이라든지 이러한 좀 더 거친 정책보다는 그 해외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WHO에서도 상당히 그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특별 입국 절차를 언제든 확대하고, 또 그 대상 지역의 발생 상황에 따라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또 완화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연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 특별히 특정 국가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그 전체 그 WHO의 발생 규모에 대한 통계라든지 전체 입국자 수를 가지고 매일 일일 단위로 입국자 현황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그 5개국을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19명과 관련해서 아까 그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19명의 공무원 중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 세종에 있는 공무원이 이제 9명이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아닌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요, 또 세종시 공무원이 아닌 전체 환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19명 중에 세종시가 9명. 19명은 세종시에서 보고된 세종시 확진자 수입니다. 세종시가 예, 저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명은 그 세종시에서 세종시 내에서만 있는 그 중앙부처 중에도 일부 부처는 세종시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 부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그 중앙부처 중에서 그 세종시에만 있는 공무원이 시도별 현황에서 세종시 현황 19명이고 그중에 공무원이 9명.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전체 현황 중에 전체 시도 중에서 세종시가 19명이고 19명 중에서는 그 세종에 있는 공무원은 9명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19명이 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의 전체 수는 9명이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뉴시스 기자님, 뉴스원 기자님. 그리고 저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중국 이외에도 저 특별 관리 지역은 물론이고 오염 지역으로
선정된 곳, 예를 들어 중국 같으면 중국 이외에 마카오, 홍콩 등이 있는데 나머지 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오염지역으로 별도로 선정하지는 않더라도 검역법에 따라서 특별 입국 절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그 오염지역을 검역법에 따라서 지정을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1년간은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염지역을 지정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리어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는 오염지역으로 선정을 했고 나머지 지역은 검역법에 따라서 오염지역으로 선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뉴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숫자가 저희가 알고 있는 숫자랑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서요. 뭐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역하고 부처별로 나눠서 뭐 나중에 문자 같은 거라도 공지를 해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17명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 공무원을 저희가 일단은 세종시에서는 9명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원 기자님. 네, 뉴스원 서영빈입니다. 어제 대구시가 발표한 게 신천지 신도가 1422명이 진단검사를 마쳤다고 했는데 결과가 전부 다 나왔는지 그리고 몇 명이 양성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직 연락이 안 된 신도가 12명이 남았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별도로 좀 숫자를 정리해서 곧 저희가 기자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도 확인해서 저희가 문자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의 당산 기자실에 국민일보 기자님, 조선일보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저 국민일보 최예슬입니다. 저 한 4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역학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10층 확진자가 콜센터와 발병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게 며칠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11층 콜센터 직원이 어제는 207명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왜 208명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가장 이르게 증상이 발현한 환자가 지난달 25일이라고 했는데 가장 많은 환자가 최초 증상 발현일이라고 말한 시점이 언제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자들 중에 제주도를 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콜센터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는 타 시도가 어디 있고 한 몇 개 정도 파악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서울시가 오늘 구로 코리아 빌딩 인근 지역을 서울시 차원에서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 시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방대본의 차원에도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특별 입국 절차 시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설물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부 6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구로구 콜센터의 10층에서 발생한 환자는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상당히 날짜가 좀 앞당겨져서 2월 한 22일경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10층 환자와 나머지 콜센터의 어떤 전파라든지 또는 아예 별개 사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역학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숫자의 조그만한 변화나 이런 것들은 중간 퇴직자나 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인적 변경이 좀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한두 명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발생 시점 자체는 아직은 말씀드린 대로 주로 많이 발생한 시기 자체를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해당 지자체인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그리고 방대본 차원에서도 지금 역학조사관이 2명이 그동안 역학조사를 같이 해왔는데 전체적인 자료 정리가 좀 되면 이거 자체도 상당히 첫 번째 질문하신 건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콜센터 직원 중에 제주를 다녀왔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이동 경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의 사례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역학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질문 전체를 다 묶어서 조사가 좀 더 속도를 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할 때 시설이나 설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입국했을 때 별도의 이동 경로라든지 또 이동 경로 후에도 자가진단 앱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준비들 또 동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인력의 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갖추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특별 입국 절차를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필요한 시설이나 설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 질문하신 것은 제가 잠깐 못 알아들었는데 방대본 차원에서 서울시에 대한 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이신가요? 서울시가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그 신도림 코리아 빌딩 인근 지역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방대본에서도 같이 좀 지원하시는 게 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학조사관 인력이 협력 지원을 해서 같이 조사를 했으나 그 조치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시도지사 심지어는 시군구청장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대본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동시에 취해지거나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해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예, 조선일보 상우입니다. 저희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기 2월 말 대구 지역 폐렴 입원 환자 전수조사해서 양성 나온 그 6명 분들 2주 정도 이제 역학조사가 진행됐을 텐데 각각 최초 증상 발현일이랑 감염 경로가 좀 조사된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중교통 방역 관련해서 출퇴근 시간 조정을 이제 논의 중이다라고 중대본 브리핑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방대본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 특별관리지역 중에 대구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위 중증 호흡기 질환에 대한 아마 감시와 관련된 자료일 텐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 대중교통 등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 방역 차원에서 보면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증상이 있는 사람과 2m 이내에서 대개는 유럽의 질병관리기구에서는 15분 정도 이상의 접촉을 얘기를 하면서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의 질병관리센터나 각국의 전문기구들의 소위 밀접 접촉의 사례는 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가족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의료진 또 동일한 직장에서 일을 같이 한다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이런 식으로 그 출퇴근과 같은 사실은 지역 사회에서 그 환자를 마주쳐서 감염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거나 환자가 아닌 경우에 그냥 지역 사회를 오고 가거나 다닐 때 굳이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정도까지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그 출퇴근 관련된 공용 이동 수단, 뭐 지하철, 버스 그렇지만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만약 승객과 다른 승객 또는 기사분 사이에 짧은 거리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흐른다면 그 경우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또는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방대본 차원에서 최초 환자부터 이동 동선을 공개하거나 할 때에도 그 대중교통과 관련된 것보다는 되게 그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되게 공개를 해온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방역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라든지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사회 이동과 관련된 행태 등을 고려를 해볼 때 좀 더 그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그렇게 그 불안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TV조선 이대일 기자님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질문 한 가지인데요. 초기 증상이 호흡기 증상이 아니라 뭐 설사나 복통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라고 현장 의료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방대본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제 초기 증상에 대한 분류가 호흡기 증상과 뭐 소화기 증상 이런 식의 몇 %인지 이게 분류가 혹시 가능하다면 이 부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소화기 증상이나 이런 좀 이제 초기 증상이 호흡기 증상이 아닌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많다면 선별 진료의 기준을 좀 넓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우리보다 사례가 많은 중국의 경우 자료라든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긴밀하게 이 텔레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설사나 복통이나 이런 경우가 증상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주요한 증상은 사실은 발열입니다. 그리고 기침, 또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발열 같은 경우 뭐 89% 거의 90%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대중에 모이는 어떤 장소에 대한 지침에서도 발열에 대한 1일 2회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발열 감시를 제한을 한 거고요. 따라서 보건학적 또 방역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 유의하게 빈도가 상당히 높고 방역 차원에서 명확하게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증상들 중에는 다른 소화기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앞서 유행을 경험한 중국 이외에 우리보다는 이제 뒤늦게 지금 또 유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와도 계속 정보 교류를 통해서 그 WHO 오늘 사무총장도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유행에 대처를 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알고 규명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떤 그 지표로 삼는 또 선별 진료나 또 그 환자 정의를 할 때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증상의 어떤 빈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지연입니다. 최근 10일 사이에 병원에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돌아가시는 고령층 환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감염 인지가 늦어서 증상 악화 후에 이제 진료를 받고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 중이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의사들이 이제 회원으로 있는 SNS 상에서 현재 의사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중증 환자에 준하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나이는 40살과 26살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폐렴 사진까지 공개되고 있는데요. 의료진이 감염과 중증 여부는 2차 감염 측면에서도 또 코로나19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 방대본이 위치한 질병관리본부를 이제 대통령님이 방문하셔서도 사실 이러한 사망자 또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 간에 줄이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 전부터도 저희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 사망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일 뿐더러 국민들에게도 불안을 더 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계속 저희가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숫자상으로만 연령이 많으시고 기저질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분 한 분의 사례는 상당히 가슴 아픈 사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대기 시간이 최대한 없어야 되고 적정한 치료가
있도록 전달 체계가 잘 갖춰져야 되고 또 유례 없이 우리나라의 검진 규모나 속도는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진단에 있어서도 더 노력을 해서 지연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그 임상 전문가들하고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일단 그 고민 끝에 오늘자 대한감염학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치료 지침과 관련해서 치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그 정부에서는 일단 전문가 집단인 그 중앙임상위원회라든지 또 감염학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분들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당연히 존중되면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그 치료 시도를 할 수 있는 여러 항바이러스제 또는 항말라리아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설령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어떤 밀접 접촉자 중에서도 고위험군 아까 질문하신 대로 고령층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 그 의료진의 판단 하에 약제별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의를 하면서 증세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시점에서도 예방적인 어떤 투여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항말라리아제를 말라리아 위험 국가로 가시는 분들이 미리부터 예방적으로 먹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오늘 그 지침으로 제한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그 저희가 그 전문가 집단 내에서 나온 제안이자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좀 논의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목표를 그 사망자가 지금 상당히 그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그 SNS 상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앞서 긴밀한 접촉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밀접한 접촉자 중에서도 의료진이야말로 그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개인 보호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진료와 관련된 이분들 중에는 이제 국가 격리병상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일부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최대한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개인 보호구 등을 비롯한 장비의 공급에 만전을 계속 기할 것이고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은 지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수치와 역학조사 관련된 내용 주신 부분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지 서울시 역학조사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기자님들께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본부장님 짧은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오늘 WHO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유행 선언을 하였습니다. 다만 WHO 사무총장은 이 선언과 관련된 브리핑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WHO가 이제까지 해온 어떤 평가가 변하거나 대책이 변동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WHO 사무총장의 브리핑 언급 중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문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란이라든지 이탈리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각국 오전에 그 한중일 텔레컨퍼런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유행의 시기에 있어서는 앞쪽에 있고 전체적인 숫자로만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협력 요구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WHO 사무총장의 언급처럼 상당히 줄이는 노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러한 평가는 평가대로 그냥 저희가 받아들이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까 질문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사망하시는 분들 점점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로의 그 콜센터처럼 생활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은 더 이상 한쪽 면만 바라보는 대책이 아니라 해외 유입 차단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중간에 전파 차단이라든지 또 피해 최소화까지 모든 정책을 다 펴야 되는, 갈수록 난이도는 높고 상황은 다양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손위생이라든지 기침 예절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방역 본부 차원에서는 감사드리고 또한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